알리나는 겉보기엔 평범한 접수원처럼 보이지만 그 평온한 외모에 속지 마라. 그 몸 안에는 모든 장애물을 부숴버릴 수 있는 전투 본능이 숨겨져 있다. 사람들은 그녀를 모험가 사신이라 부르며 최강의 무기 소유자로 손꼽는다. 오늘 아침도 어제와 다름없이 알리나는 밝은 얼굴로 일어나 하루를 준비한다. 그녀는 접수원 일을 사랑한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한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접수원 일은 사무직처럼 비교적 수월하고 안전하며 급여도 안정적이다. 매일 다양한 모험가들을 만날 수 있어 즐겁기까지 하다. 알리나는 여유롭게 일을 하다 정해진 근무 시간이 끝나면 퇴근하면 된다. 하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오늘은 꽤나 건방진 모험가와 마주쳤다. 약간 힘이 있다고 자만하며 자신이 유명하다고 착각하는 인물이다. 모두가 이 노인을 주목했다. 그는 길드의 엘리트 중 하나였다. 알리나는 그 건방진 태도에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가 지옥불 용과 관련된 매우 어려운 임무를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임무는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그의 은검단은 이 보스를 처치하기로 결정했다. 알리나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며 자신이 유명하니까 모두가 알 거라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업무라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알리나는 속상했지만 가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재촉했다. 서둘러야 한다며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임무는 평소보다 5배나 시간이 걸릴 거라며 농담처럼 말했다. 옛날 세이아 대륙은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리하여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괴물들이 지배하는 위험한 땅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인간들이 던전에 들어가 괴물을 사냥했다. 그들은 모험가 직업의 시초를 열었다. 200년 넘게 이어진 역사 속에서 알리나가 소속된 길드는 최대 규모의 지부다. 하지만 그만큼 알리나는 가끔 초과 근무를 하며 수많은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그녀는 초과 근무를 매우 싫어해서 벌써 지쳐 있었다. 그녀는 지금쯤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상상을 하며 일이 계속 쌓이자 다시 힘을 내기 위해 음료를 마셨다. 금세 기운을 차렸지만 최근 일이 몰린 이유는 그 지긋지긋한 용 때문이었다. 벨파 유적에서 모험가들은 계속해서 패배했고 신청서와 취소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처리할 수 없었다. 분노한 알리나는 학살 모드로 전환했다. 보스를 직접 없애면 서류 작업도 사라진다며 다짐했다. 내일부터는 반드시 정시 퇴근할 거라고. 전환 장면 은검단은 지금 지옥불 용과 전투 중이었다. 용은 세계 최강 생물 중 하나라 제거가 매우 어려웠다. 그들은 모두 엘리트였지만 어떤 방법도 용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아침에 허세 부리던 노인은 기회를 잡아 무모하게 돌진했다. 무거운 무기로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지옥불용의 비늘은 너무 단단해 전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한 방에 날려져 버려 현장에서 쓰러졌다. 이를 본 치료사는 즉시 치유를 시작해 목숨을 구했다. 법사 청년은 마법 공격 위치를 계속 이어갔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전원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누군가 죽을 상황이었다. 바로 그 순간 최강 모험가라는 신분의 알리나가 나타났다. 그녀 앞에 있던 적은 그녀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알리나는 최상위 무기를 꺼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곳에선 아무도 이런 무기를 만들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전 초보인 맨은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진했다. 알리나는 드래곤의 머리를 강타해 몇 초간 기절시켰다. 드래곤은 즉시 반격했지만 모두 피했고 맨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알리나는 계속 드래곤을 몰아붙여 결국 그를 쓰러뜨렸다. 은검단 팀원들은 이런 한 개인의 강력한 힘을 믿을 수 없었다. 드래곤은 근접전에서 이길 수 없자 하늘로 날아올라 원거리 공격을 시작했다. 불길을 뿜어 알리나를 태우려 했지만 그녀는 강한 점프로 다가가 이 개같은 놈을 욕하며 망치의 뾰족한 머리로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내리쳐 드래곤은 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너무 크게 다쳐 드래곤 보스는 굴러떨어져 죽고 승리는 맨에게 돌아갔다. 팀장은 이 여성 모험가가 신비한 사신 모험가라는 걸 눈치챘다. 얼굴을 숨기고 강력한 보스를 혼자 처치하는 자였다. 다른 팀원들은 솔로 플레이가 팀전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드래곤 사냥 후 희귀 아이템도 떨어졌지만 알리나는 더 이상 야근하지 않는 게 소원이라 아이템 따위는 관심 없었다. 그리고 패배한 팀을 한번 쳐다보며 팀장을 놀라게 했다. 다음날 사신의 출현과 보스 토벌 소식은 도시 전체에 퍼졌다. 많은 모험가가 그녀의 멋진 전투 스타일에 감탄했다. 알리나는 여기서 리라라는 귀여운 후배와 친하게 지냈다. 리라는 사신을 매우 존경하며 그녀에 관한 정보를 묻자 알리나는 깜짝 놀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순진한 리라는 사신이 은검단에 들어가면 천하무적이 될 거라 생각하며 기뻐했다. 알리나는 모험가가 되는 걸 원치 않고 단지 이 일만 하고 싶었다. 또 길드의 가짜 증명서로 던전 보스 사냥에 참여하면 해고당할까봐 걱정했다. 야근만 안 하면 리셉션 일로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로 충분히 만족했다. 몬스터 사냥은 피곤하니까. 장면이 바뀌어 디가 사신의 진짜 정체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전날 강한 자를 보고 흥미를 느껴 은검단에 초대하려 했다. 그러나 정보를 찾아도 그녀와 닮은 이는 없었다. 동료들은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사신은 무거운 무기를 들고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디는 그녀가 검은 머리와 비치색 눈동자를 가진 어린 여성임을 확신했다. 점심때 그들은 각자 물건을 사러 갔고 빨간 머리 청년은 휴식을 취하려 했다. 친구는 그에게 힘을 내라며 먹을 걸 챙겨줬다. 모험가 생활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험이었다. 지옥의 활용과 싸울 땐 강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큰 피해를 봤을 것이다. 분홍머리는 친구가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는 매일 밤 마법 연구에 열중한다고 설명했다. 근처 골목엔 무례한 청년이 있었고 그는 무시당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때 낯선 인물이 나타나 음모를 꾸몄다. 반면 디는 여전히 사신이 남긴 유물을 들고 그녀를 찾고자 했다. 이 유물은 강력한 힘을 숨겨서 소유자에게 힘을 부여했다. 모험가들은 이를 쟁탈하려 달려들었지만 사신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디는 그녀의 무기 제조 기술이 일반 모험가와 다르다는 걸 알았다.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은 고대 능력일 가능성이 컸고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그때 알리나가 지나갔다. 검은 머리와 익숙한 몸매의 디는 바로 사신임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를 따라 들어갔고 리셉션 일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알리나는 오늘 일이 너무 한가해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 알리나는 무슨 일인지 알고 땀을 흘렸다. 은검단 팀장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낸 게 틀림없었다. 침착하게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다. 남자는 강력한 망치를 쓰는 사람을 찾는다며 단서를 물었고 알리나는 모른 척하며 그를 다른 곳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그리 쉽지 않았다. 그는 부엉이처럼 예리한 눈으로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봤다. 망치 사용자, 검은 머리, 비취색 눈, 완벽히 맞았다. 알리나는 변명할 수 없었고 그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자신의 리셉션 생활이 끝났다고 털어놓았다. 먼저 디는 드래곤에게서 받은 유물을 돌려줬다. 알리나는 이 유물이 안정성이 높아 무기로 쓰기 좋다고 말하며 그 말을 끝내자마자 유물을 박살내어 남자를 놀라게 했다. 이것은 경고였다. 만약 자신의 정체를 누설한다면 이 유물처럼 파멸할 것임을 알렸다. 평범한 생활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누군가 이를 어기면 죽음뿐이라며 호통쳤다. 남자는 욕을 퍼부었지만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매는 그 모습을 보고 최상의 망치를 꺼내 공격했다. 알리나는 리셉션 생활을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 망치가 고대 전설 무기임을 확신했지만 알리나는 무시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그가 자신을 팀에 영입하려 한다고 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알리나는 침착한 척 질문을 던진다.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처음에는 젊은 남자가 강력한 망치를 찾고 있다고 가정하며 단서가 있는지 물어본다. 알리나는 깜짝 놀라며 모른 척하고 그를 쫓아내려 하지만 쉽지 않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밤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포착해버렸다. 망치 사용자, 에메랄드 같은 눈을 가진 그와 함께 잘못 변명할 수 없었던 알리나는 그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이 난 것 같다고 털어놓는다. 처음으로 디는 드래곤의 유품을 돌려준다. 알리나는 그걸 받으며 이걸로 무기를 만드는 데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보석을 부숴버린다. 이는 그에게 경고의 의미였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입을 열면 이 보석처럼 그의 삶도 끝날 것이라는 경고였다.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깨뜨리려는 자는 오직 죽음만을 맞이할 것임을 알리나는 알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고 알리나는 그를 공격하기 위해 궁극의 망치를 소환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사무원이 아닌 모험가로서의 삶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 소녀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며 이 기술이 전설적인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알리나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것이 고대의 무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잊혀진 것이라고 거절했다. 그는 그녀를 동료로 모집하고 싶다고 했고 그녀의 매력에 반해 반드시 그녀를 얻고 싶어 했다. 알리나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드래곤을 처치한 유일한 이유는 그가 너무 많은 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험가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서류가 쌓이는 것에 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보스를 처치하러 가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해결의 방법이 되었다. 모든 것이 모험가들 때문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다.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었지만 그는 사과하며 결국 그녀를 팀에 초대하지 못했다. 알리나는 마지막 경고를 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녀가 클럽으로 돌아오자 우연히 리라를 만나 불쾌한 남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가 비밀 임무를 요구하며 그녀를 위협했다. 알리나는 그를 도와주며 비밀 임무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믿지 않고 마치 개에 물린 듯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들은 자신이 뽐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험가들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알리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는 자신을 비웃으며 그녀의 옷을 붙잡으려 했다. 그녀는 그를 쳐부수려는 순간 제자가 나타났다. 그는 슬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가 나타나자 그 남자는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명백했다.
그는 개처럼 도망쳤고 리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는 실제로 클럽에서 높은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만약 누군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해고될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집을 장만할 수 있었음을 떠올리며 기운을 차렸다. 그는 위협당하는 걸 보고 겁먹은 척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중이라고 했죠. 왜 그렇게 긴장해? 난 곧장 돌아갔어. 더 오래 남으면 작은 녀석에게 죽임당할 위험이 있으니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매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지가 드러난 도살자로 발각된 이후로 마음이 항상 불안했죠. 그 청년의 입을 막기 위해 무력을 써야 할지 고민했는데 댄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지만 사실 길드 내 높은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 누군가 알게 되면 해고될 위험이 크죠. 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계속 이렇게 누워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 덕분에 집도 살 수 있었기에 다시 힘을 내기로 했죠. 결국 일은 정말 최고라 해고될 순 없으니까요. 점심 무렵 비밀 장소에서 혼자 식사하던 알리나는 제이가 뭐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아침 내내 자기 주변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고 해고당할 수는 없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홀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걷다 보니 왜 신이 이런 접수 담당자에게 강력한 스킬을 주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도시에서는 연례축제가 열리고 있었죠. 365일 중 한 번뿐인 축제에 모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알리나는 신입이라 야근하느라 처음 이틀의 축제를 놓쳤죠. 젊은 영혼은 책상 앞에 갇혀 있었고 그녀는 오늘 밤 일도 끝내고 놀러가기로 결심했어요. 전해진 바에 따르면 100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는 가장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신에게 빌었죠. 제발 야근은 그만두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리나는 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서둘러 달려갔어요. 축제에 가는 설렘으로 가득 찼던 알리나는 어느새 깊은 밤, 문을 여는 이 하나 없는 시간에 절망만 가득해진다.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뀐 마음은 마치 밤의 어둠처럼 무겁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올해 알리나는 축제를 포기하고 한 번도 즐기지 못했다. 혼자서 이 상황을 견뎌야 했기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지친 마음에 짜증이 쌓이고 모험가들이 보스 몬스터를 쓰러뜨리지 못해 야근이 늘어나는 현실에 분노한다. 그래서 알리나는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원했다. 마치 신이 그 소원을 들은 듯 그녀에게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다. 한편 슬레이는 자신에게 불편한 태도를 보인 접수원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마침 그곳에서 거대한 괴물을 잡는 이가 나타난다. 슬레이는 알리나의 관심을 끌 방법을 고민한다. 사실 그에게도 그녀를 향한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팀에 꼭 초대하려 애쓴다. 갑작스런 폭발음에 슬레이도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불안당이 괴물을 이용해 도시를 파괴하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알리나는 정의감에 불타 괴물을 유인해 공격을 막으려 한다. 모험가들이 부상자를 돌보는 사이 알리나는 괴물과 홀로 맞선다. 다른 이들은 괴물이 레드보스라며 걱정하지만 알리나는 투지로 맞선다. 사건의 주범은 전투를 즐기며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결국 피 튀기는 싸움을 시작한다. 슬레이는 자신의 뛰어난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며 맨손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지만 괴물을 조종하는 건 다른 문제라 생각한다. 그는 검과 접수원을 함께 도시에서 내쫓으려 한다. 부상자가 있어 알리나는 피할 수 없었고 양쪽은 기술을 발동하지만 괴물의 무게가 우위를 점한다. 이 순간 알리나는 힘겨운 싸움을 계속한다. 한편 알리나는 쌓여가는 업무에 상사에게 불평하며 야근 지시를 원망한다. 시민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문제를 일으킨 불안당이 다시 도시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집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이 상황에 알리나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다. 집을 잃은 슬픔은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30년이나 남은 대출까지 떠올리며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분노에 휩싸인 알리나는 사륙 모드로 돌입해 불안당에게 달려든다. 그때 사신이 나타나 괴물의 한 팔을 베어내며 자신이 길드에서 쫓는 대상임을 밝히고 그를 죽이면 길드가 후회할 거라고 경고한다. 알리나는 집을 잃은 아픔을 털어내며 야근에 지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강력한 일격으로 레드보스의 몸을 둘로 가르고 상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절한다. 다행히 알리나는 그를 죽이지 않고 제압한다. 저녁 무렵 제이가 알리나의 집을 찾아와 사신의 분노 이유를 알게 된다. 알리나는 벽에 기대어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데 제이는 기회를 잡아 같이 살자 제안하지만 미친놈이라며 거절당한다. 당연히 집을 구할 생각이지만 야근까지 더해야 할 상황에 한숨만 나온다. 한편 길드장은 사람을 찾았다는 소식에 도시로 급히 달려가 특별한 능력으로 단서를 찾는다. 드디어 사신의 정체가 밝혀졌다. 알리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제이의 도움으로 서류를 처리하지만 그를 쫓아내려 한다. 그러나 제이는 끈질기게 남으려 하고 아침에 도시를 구한 덕분에 도움을 받는다. 제이는 알리나에게 오늘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묻고 평소 같으면 일찍 쉬었을 거라 말한다. 하지만 알리나는 밀린 일을 내일 또 야근해야 할까봐 오늘 꼭 끝내려 한다.
제이는 그런 그녀를 도우려 서류 처리에 힘쓰고 알리나는 그가 오래된 직원보다 더 능력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 상황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슬픈 마음을 달래려 할 때 제이는 갑자기 전에 부서진 보석을 꺼낸다. 보석 안에는 임무가 적혀 있고 읽자마자 숨겨진 퀘스트 화면이 나타난다. 처음 보는 이 임무는 하얀 분홍색 탑에서 모든 보스를 물리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이상함을 느끼지만 알리나는 신경 쓰지 않고 일을 계속한다. 제이는 혼자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 이 임무가 야근에 방해될 위험이 있어 알리나는 참여를 꺼린다. 다음 날 사신에 관한 소식이 도시 전역에 퍼지고 리라가 나타나 흥미로운 듯 장난을 치며 알리나가 정말 사신인지 확인하려 한다. 알리나는 깜짝 놀라며 다행히 리라는 자신과 같은 사신 팬이라며 가면 뒤엔 잘생긴 남자가 있을 거라 확신한다. 리라는 그에게 한 방 맞고 싶다고 농담하며 알리나를 당황하게 한다. 이후 호감이 있는 길드장이 나타나 사신에 대해 궁금해하며 알리나에게 능력을 아느냐고 묻는다. 알리나는 그가 시간을 멈출 수 있어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 그러나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데 길드장이 전날 광장에 서 있었던 일을 이미 봤기 때문이다. 길드장은 알리나가 뭔가 숨기려 한다는 걸 눈치챈다. 알리나는 기분이 무거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마음속이 무너지듯 느낀다. 그녀는 급히 본부로 호출되어 은빛검 팀과 만나 위로를 받는다. 길드장은 무서운 인상이지만 대화하기는 쉽다며 걱정하지 말라 한다. 알리나는 그를 고자질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믿는다. 알리나는 저주받은 기분에 정신이 흔들리고 두 동료가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빨간머리 동료가 말을 막으며 상황을 더 아프게 만든다. 알리나가 사신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며 평범한 접수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잠시 후 모두 모인 자리에서 길드장은 알리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길드장은 사신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충격받았다며 수년간 길드 직원들이 이렇게 강했다니 놀랍다고 말한다. 오늘의 기회에 알리나와 한판부터 실력을 가늠하고 싶다고 한다. 조건은 그가 이기면 알리나가 은빛검 팀에 들어가야 하고 알리나가 이기면 길드는 사신 추적을 중단하며 그녀가 어떤 일을 해도 접수원 자리를 지켜준다는 약속이다. 도검사라는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수년간 협회 직원들이 이렇게 강한 존재였다니. 그래서 오늘은 알리나와 한판부터 보기로 했다. 조건은 이렇다. 그가 이기면 그녀는 검은은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알리나가 이기면 협회는 도검사의 추적을 중단하며 그녀의 접수원 자리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마침내 전설의 망치를 꺼냈다. 두 사람도 이젠 그가 진짜 도검사임을 믿게 되었다. 알리나는 그가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에 감사하며 평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상대는 시간을 멈춰버렸고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도검사가 아니라 새로운 마신님을 감지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기 전에 그의 능력이 깨졌다. 믿기 힘든 일이었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시간을 멈춘 채였는데 그는 설명했다. 여기는 자신의 관측실이라 원래는 능력을 가진 자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녀는 공간을 뚫고 들어왔다. 진짜 마법 같은 일이었다. 결국 승패는 결정났고 그는 더 싸우길 원치 않았다. 알리나는 혼란스러워 설명을 요구했다. 그때 글렌이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기는 회장이 레진과 세우스라는 두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알리나의 기술은 그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상대의 기술을 깨뜨린 이유였다. 즉, 그들은 알리나의 기술이 디아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그녀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회장은 상황을 보고 백색탑 이야기를 꺼냈다. 덴에게서 보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그곳이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감옥임이 밝혀졌다. 고대 유물이 명령하는 비밀 임무가 숨겨져 있었다. 이로써 앞으로 그녀의 임무가 더 많아질 것이며 그는 탐사대를 꾸릴 필요가 있었다. 알리나는 이 소식을 듣고 불평했다. 임무가 급증하고 야근도 많아질 거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지옥 같은 추가 근무가 시작될 참이었다. 그제서야 그는 그녀가 사신이 된 이유를 이해했다. 바로 야근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는 약간 미안함을 느꼈지만 일이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글렌은 그녀가 임무를 수행하길 바랐고 보상으로 은검을 제안했다. 처음에 그녀는 거절하며 앞으로 너무 바쁠 거라며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 회장은 직원 한 명을 더 배치해 그녀의 업무를 도울 테니 2명이면 훨씬 빠르다고 설득했다. 그녀는 이제 야근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내심 기뻐하며 결국 동의했다. 마침내 그녀가 매일 일찍 퇴근하는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그녀는 그가 약속을 지켜 야근을 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집이 없던 그녀는 그날 바로 은검 기숙사에 머물렀다. 모든 것이 그녀의 방보다 훨씬 화려했고 조금 더 늦잠을 잘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기쁨에 잠겨있을 때 댄이 출동 준비를 알렸다. 곧 임시팀이 구성되었고 리는 자신을 회복을 담당하는 백마법사로 소개했다. 한편 흑마법사인 류는 원거리 공격을 맡았다. 알리나는 접수 담당으로 근접전을 맡았다. 모두 함께 새로운 감옥을 탐험하러 출발했다. 2명은 네가 우울해하는 걸 보고 물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오늘 휴가를 써서 임무를 수행했다. 제이는 하루를 잃은 게 뭐냐며 그녀를 놀렸고 그녀는 그게 바로 직장인으로서의 보상이지. 마치 인권 같은 거야. 라며 팀장을 붙잡고 정신교육을 시켰다. 다행히 2명이 팀을 잘 이끌어가며 현재 협회는 정보를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곳에 오려면 1급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리나는 지하 감옥 뒤층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유물인 은검을 위한 반지를 받았다. 이 반지는 동료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수정이 빛난다. 루루는 이 물건이 꽤 값어치가 있다고 장난쳤지만 리는 친구의 우정을 내다파는 것과 같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알리나에게 이번이 동료와 협력하는 첫 전투였다. 처음에는 방패 역할이라 몬스터의 시선을 끄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이 마주한 건 거대한 늑대, 무기까지 다룰 줄 아는 강적이었다. 1층에는 보스가 없다는 게 이상했다. 팀장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적을 도발했다. 그의 스킬은 거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고 그 틈을 타 알리나는 맹공격을 퍼부어 몬스터를 쓰러뜨렸다. 알리나는 팀 전투 방식이 이런 거냐고 묻자 동료들은 감탄하며 답했다. 사실 처음부터 작고 빠른 공격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다. 마법사 둘은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리는 알리나를 칭찬하며 그녀가 성장했음을 인정했다. 그들은 계속 깊숙이 나아갔고 1층에 보스가 없다는 사실을 의아해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기에 고대인들이 이 임무를 만든 이유를 궁금해했다. 알리나는 과거 던전을 만든 이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들었다. 리는 이를 고대인의 분노 사건이라 부르며 그들이 강력한 힘을 추구하다 신의 분노를 사멸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때 사람 비명이 들려 달려갔고 루루가 회복 마법을 쓰려 했지만 이미 새 동료는 죽은 뒤였다. 이 광경은 알리나에게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보지 말라고 조언받았다. 분석 결과 공격자는 방패를 뚫을 만큼 강력했고 새 동료를 순식간에 죽였다. 다행히 가까이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이름은 갑이었다. 그는 강력한 전사로 몬스터가 인간 형태를 지녔고 스킬을 쓴다고 말했다. 갑은 알리나가 몬스터를 처치하는 걸 보고 사신이라 부르며 조롱했다. 그는 흰 마법진과 무기를 만드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에 지는 적이 고대인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라 추측했다. 그는 이 사실을 길드장에게 보고했다. 갑의 팀은 은검팀 바로 아래 순위였는데 몬스터에게 휩쓸렸다면 적이 전설 스킬을 쓴다는 증거였다. 길드장은 중단하려 했지만 루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자고 말했다. 그는 은검팀을 질투하며 자신이 진정한 자격자라 주장하며 사신이라 불리는 적을 괴물이라 맹비난했다. 루스는 자신을 팀에 넣어달라 협박하며 비밀 임무가 있다고 알렸다. 그 임무는 가장 깊은 곳에 특별한 유물이 잠들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바로 디아일 거라 했다. 알리나의 삶에 영향이 갈까봐 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밤이 되어 그는 다음 날부터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라 알렸다. 알리나는 이 상황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야근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알리나는 이 방에서 자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차은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날 한 청년이 그녀의 복장을 칭찬했다. 평소 유니폼만 입던 알리나는 얼굴이 빨개져 그를 내쫓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도움이 필요 없냐고 물었다. 그는 몬스터가 인간용 스킬을 쓴다며 알리나가 꼭 가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은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모두 알리나가 무사히 돌아올 거라 믿으며 필요하면 이곳을 자유롭게 사용하라 했다. 그가 떠난 뒤 알리나는 어린 시절 친했던 모험가 삼촌 에스와의 기억이 떠올랐다. 삼촌은 그녀에게 안정적인 접수원 일을 추천했지만 알리나는 팀에 꼭 끼고 싶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알리나는 약속이 거짓말이라며 절망 속에 울부짖었다. 몇 날 며칠을 울다 깨어나 보니 그 꿈을 다시 꾸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동료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다. 그때 지는 계속 스킬 탐색으로 지쳐 있었고 루스는 동생들과 싸움을 피하라며 제지했다. 그들은 마지막 방에 도착해 피비린내를 맡았다. 불을 켜자 인간형 몬스터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아니라 마신시아라 밝혔고 스킬 디아 폭풍으로 창을 던졌다. 지가 막아내자 몬스터는 전투를 기대하며 흥분했다. 그러나 갑자기 3명이 함정에 갇혔고 몬스터는 그들의 영혼을 바쳐 마신을 부활시키려 했다. 새 모험가의 죽음은 몬스터의 짓이었다. 그는 마치 축제처럼 웃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 시아의 눈에 잡히는 이는 모두 먹잇감이었다. 악한 자들의 영혼은 빨려 들어갔지만 그 맛은 너무나 역겨워 쓰레기 취급했다. 알리나는 여전히 반지를 만지며 그들의 안위를 걱정했다. 하지만 그를 막으며 그 불쾌한 자와 싸우지 말라 경고했다.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 방에 들어섰고 피 비린내를 맡았다. 불을 밝히자 인간형 괴물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아닌 마신시아라고 소개했다. 그의 기술 토네이도 폭풍으로 창을 날렸고 레가 반사하며 맞섰다. 그는 신이 나서 멋진 싸움이 될 거라 기대했다. 도망치려던 그들은 시아의 계략에 갇혔다. 그는 그들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 마신을 부활시키려 했다. 전 모험가들의 죽음도 그의 짓이었다. 마신은 무기들을 훔쳐 힘을 얻으려 했고 웃음이 가득했지만 갑자기 찔려 죽었다. 시아의 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사냥감이었다.
그의 흡수력은 무자비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 악랄해 하찮은 쓰레기처럼 취급했다. 새 영혼은 그렇게 되었을까? 한편 알리나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며 가끔씩 자신의 반지를 꺼내 확인했다. 그들이 정말 괜찮은지 걱정하는 듯했다. 이제 마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이동 기술이 강력함을 알고 있었고 루리가 치유 마법으로 대장을 보호했다. 시야의 창 던지기는 방패의 한 부분을 부수었지만 즉시 치유되어 상대를 흥분시켰다. 재생 능력은 그가 원하는 무기였다. 그는 능력을 훔치려 했고 루리의 힘을 거울을 통해 빼앗았다. 지팡이마저 빼앗겼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목에 새겨진 인장이 고대 유물 같다고 여겼다. 그는 고대인들이 만든 마신일 가능성이 높았다.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는 심판의 검 세 자루를 만들어 겨냥했다. 정면으로 맞으면 동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대장인 르는 대신 그를 막아주겠다고 자청했다. 그 사이에 동료들은 도망치려 했다. 르는 반대했지만 젊은이가 도발하며 싸움을 자청했다. 시아는 웃으며 자신의 혈통을 깨우고 공격을 막았다. 보통 이 기술은 동생의 초회복과 함께 쓰이지만 그것마저 빼앗겼으니 어쩔 수 없었다. 여전히 그 힘은 압도적이었다. 검은 즉시 상대의 몸을 관통했고 동생들은 걱정했지만 그 공격으로도 대장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알리나의 매일 단련으로 강해졌고 공격을 감내하며 동료들에게 서둘러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미 빼앗겼으니 어쩔 수 없었지. 역시 디아의 힘은 검술 중 최고라. 검이 즉시 다이를 꿰뚫었고 두 동생은 걱정에 휩싸였어. 하지만 그 공격만으로는 은검대장이 쓰러지지 않았어. 그가 계속 공격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모두 맑겠다고 했지. 매일 훈련한 몸이라 정말 강했어. 그는 성을 바라보며 서둘러 떠나라고 재촉했고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 먼저 나가서 모두 함께 죽지 말라고. 리도 절규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마이는 서두르지 않고 뒤쫓지 않았어. 동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거든. 은검대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신경 쓰지 않고 버텼어. 그의 강렬한 생명력에 마인이 크게 흥분하며 그 영혼을 맛볼 가치가 있다고 여겼지. 밖에서는 네가 친구에게 왜 동료를 버리냐고 꾸짖었어. 그도 원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남아도 도울 수 없었고 대장이 목숨을 걸어 선택한 길이었지. 그래서 그녀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야 했어. 리는 무력하게 쓰러졌지만 울기도 전에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어. 몸집도 크고 사나워서 둘 다 위험에 빠졌지. 한편 길드에서는 아리나와 리라가 추가 근무 중이었어. 길드장이 내린 결정이었지. 앞으로 동생이 언니를 도와야 했어. 오늘 빨리 끝내면 내일은 더 이상 남지 않아도 되니까. 힘내라고 아리나는 에너지 드링크를 건넸고 리라는 맛있다고 칭찬했지만 야근 냄새가 난다고 했어. 소녀는 길드가 도살자 찾기를 포기한 일도 언급했어. 열성 팬인이라는 언젠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를 만나보고 싶어 했고 도살자가 은검에 합류해 디아와 함께 싸우길 바랐지. 그때 갑자기 그녀가 가방 속 빛나는 물건을 발견했어. 아리나가 꺼내보니 매우 아름답다고 칭찬받았어. 그녀는 장난스럽게 빛나는 돌멩이라며 넘겼지만 디아가 준 거라는 말을 기억해냈고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직감했지. 그래서 바로 달려갔어. 돌아가신 삼촌의 모습이 떠올라 아리나를 움직이게 했어. 한편 디아는 세 개의 검을 막아낸 후에도 시아는 계속 더 많은 공격을 만들어냈어. 이런 상태로 맞으면 분명 탈락이야. 마지막 순간 그는 언짢은 표정의 그녀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아리나가 실존한다니. 이런 말하면 분명 맞을 테니 그냥 가슴에만 담기로 했지. 감옥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디아는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아. 전투 스타일부터 감정 표현까지, 야근에 지친 눈빛과 화가 났을 때의 두려운 표정까지. 그는 그녀를 더 보고 싶어 했기에 공격을 도발했지만 그의 공격은 아리나의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했어. 밖에서는 그녀가 마침내 전이문에 도착했지만 경비에게 막혔어. 그들은 여기 출입이 고급모험가만 가능하다고 했지. 지금 상황이 너무 긴급해서 더 늦출 수 없었어. 그녀는 신분을 밝히기 싫었지만 결국 기술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어. 그녀가 접수 언니를 선택한 이유는 위험하지 않아서였는데 과거 삼촌의 죽음이 그녀에게 모험가라는 직업이 언제든 접속 종료할 수 있음을 깨닫게 했거든. 사실 그녀는 구하러 갈 필요도 없었지만 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 결국 큰 판을 벌였는데 전설의 무기가 병사 손에 들리자 모두 움찔했다. 여긴 바로 처형인 알리나의 현장. 누가 막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이 퍼졌다. 그때 두 동생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마법사였지만 받쳐줄 사람이 없어 금세 쓰러지고 리는 눈물 범벅이 되어 쫓겨났다. 팀장이라도 어찌됐든 괜찮지만 그녀는 죽으면 안 된다. 그녀는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았다.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겠어? 다행히 그때 맨이 도착해 괴물을 한 방에 제압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에너지 드링크를 건네며 제이 구하러 가자고 했다. 그들의 적은 맛인 시야, 땅과 관련된 기술을 쓴다고 들었을 때 알리나는 안심시키며 그 청년을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제이의 시체가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그가 전에 했던 살아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임을 깨달았다. 제이를 깨우려 애쓰던 중 그가 던진 창을 간신히 피했다. 시아는 놀라워하며 흥미롭군이라며 자신이 피해준 마신님을 인정했다. 알리나는 피할 틈 없이 격렬한 혈투에 돌입하며 폭발하는 땅의 힘을 발휘해 마신을 강타했다. 한 방에 멀리 날려버렸지만 아직 마신을 쓰러뜨리기엔 부족했다. 맞상대할 만한 상대를 만나 시아는 흥미를 보였다. 단지 인간인데도 자신과 동등한 능력을 쓴다는 점이 신기했다. 그는 원거리 공격으로 전환해 최후의 판결이라는 수많은 검을 알리나에게 쏟아부었다. 그녀는 모두 피하지 못해 고통스러워 쓰러졌다. 다행히 맨이 마지막 한 방을 막아주어 그가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 사실에 마신도 감탄했다. 그 청년의 끈기가 대단한 것이다. 그 틈에 맨은 뾰족한 머리로 그를 찔러 땅속에 묻혔다. 그리고 다가가 보니 그는 단지 기절했을 뿐이었다. 이전에 그녀의 부름을 들었기에 깨어난 거였다. 이 말에 알리나는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청년이 다가와 위로해 주었다. 그가 약해 보였기에 알리나는 공격을 멈추고 에너지 드링크를 건넸다. 그녀가 마셨던 드링크를 건네 정신을 차리게 했다. 청년과 달콤한 입맞춤이 오가며 그녀는 환희에 젖었다. 뜻밖에도 시아는 다시 일어나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다. 그는 자신이 인간에게 상처 입은 사실에 충격받았지만 이미 회복 기술을 빼앗아 걱정하지 않았다. 맨은 알리나에게 시아를 반드시 한 방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아는 그녀가 자신을 만든 존재들과 동등한 힘을 가졌다고 평가하며 지금 상태론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어리석은 인간들을 모두 학살했다며 약자는 즉시 도태된다고 했다. 그는 수백 개의 검을 만들어 둘을 겨냥했다. 맨은 알리나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자신을 방패 삼아 그녀가 도망치게 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방어자라도 이 정도 공격은 견디기 힘들었다. 알리나는 접수원으로서의 결의를 품고 일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돌파해 다른 곳으로 달아나며 주의를 끌었다. 수많은 검이 쏟아졌지만 맨은 대부분을 훌륭히 피했다. 그러나 너무 많아 일부는 피해를 입었다. 자신의 바람을 되새기며 그녀는 언젠가 평온한 삶을 얻을 것을 맹세했다. 절대 여기서 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알리나는 힘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제이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마신을 겁먹게 했다. 한 방에 날려버렸지만 그 이상 할 수 없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인간이 마신을 압도한 것이다. 분노한 시아는 여기서 모든 걸 끝내려 수천 개 검을 날렸다. 그는 알리나가 도망칠 곳이 없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며 모두를 무사히 데려간다고 말했다. 알리나는 1000개의 검에 찔렸지만 아무렇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그녀의 방어력은 매우 뛰어나 거의 피해가 없었다. 덕분에 맨은 손에 땀을 쥐었다. 시아는 그녀의 주술이 노란 비침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는 결국 한쪽 손이 잘렸지만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시아는 인간이 전능한 마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다. 알리나는 평화를 위해 싸우며 상대를 반으로 쳤다. 이로써 치열한 전투가 끝났다. 은검팀장은 충격에 빠졌다. 고대인들조차 이 적에게 패했는데 맨은 마신 시아를 물리쳤다. 시아는 분노하며 자신과 같은 자들이 더 많다며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알리나는 그의 말이 귀찮아 듣지 않고 손짓 한 번에 그를 사라지게 했다. 맨은 왜 찬스를 주지 않느냐고 투덜댔지만 그녀는 방해하는 자는 제 시간에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단호했다. 그는 무서워 도망쳤다. 마신의 검은도를 회수한 후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두 동생은 기뻐했고 모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알리나 덕분이라며 감사했다. 그녀는 기뻤지만 이를 미뤄야 했던 게 불만이었다. 아무래도 며칠 더 야근해야겠다며 씩씩댔다. 하지만 모두의 목숨을 지켰다는 성취감에 기뻐했다. 며칠 뒤 마신 격퇴 덕분에 루루리의 기술이 돌아왔고 그녀는 두 동료를 치료했다. MH는 신분이 밝혀져 쫓겨날 줄 알았지만 당시 회장이 병사 입막음을 잘해줘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야근은 피할 수 없었다. 일을 하던 중 제이가 다정히 부르며 그녀가 바쁘니 아무 말 말라 했다. 그는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다며 사양했다. 전날 사건 이후 그의 기분은 한층 밝아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준 에너지 드링크 덕분이라며 웃었다. 결국 그는 꺼져라며 장난스럽게 말했고 그녀는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맨에게 야근 도와달라 부탁했다. 빠르게 끝내고 내일 빨리 가려는 거였다.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몇 날 며칠도 문제없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며칠 뒤 알리나는 아침 근무를 훌륭히 마치고 자신에게 햄버거 점심을 선물하려 했다. 하지만 엄마가 누군가를 데려왔고 그는 급한 임무가 있어 늦을 거라 했다. 알리나는 화가 났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마음속으로 싸우며 거절할까 고민했지만 상대가 계속 재촉해 그녀는 결국 동의했다. 일을 마치고 나니 시간이 늦어 알리나는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 했다. 리라는 왜 거절 안 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평하면 더 일이 늘어난다며 참고 견디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곧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가 다가와서 맨은 효율적으로 일해 3일간의 축제 시간을 확보하고 싶었다. 죽어버려!
잠시 후 그녀는 마음을 바꾸고 도움을 요청하며 야근을 하기로 결정했다. 내일은 일찍 퇴근해야 하니 젊은이는 기꺼이 동의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좋으니까. 며칠 후 알리나는 아침 근무를 훌륭히 마치고 자신에게 햄버거 점심을 선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녀의 엄마가 그를 급하게 부르며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늦어도 괜찮겠지. 그녀는 속상했지만 차마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작은 마음이 갈등하며 거절할지 고민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서류를 처리하라고 재촉했지만 그녀는 더욱 화가 났다.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일이 끝나도 이미 늦었으니 알리나는 자리에서 바로 식사를 해야 했다. 리라가 물었다. 왜 그냥 거절하지 않았어? 그러자 알리나는 설명했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참고 견디는 게 최선이야. 곧 있을 연례 축제를 위해서도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하니까. 리라는 아직 경험이 없던 터라. 그렇게 일이 많아? 라고 물었다. 알리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그것은 지옥이야. 축제 기간 동안 완료된 임무에 대한 보상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험가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돈을 벌려 한다. 평소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도 그룹으로 나타나게 된다. 리라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두려움을 느꼈다. 다행히 지난 2년 동안 알리나는 많은 교훈을 얻었고 그것을 두꺼운 노트에 기록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축제를 즐길 스케줄도 짜놓았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맛있는 음식을 즐길 것이고 셋째 날은 위령제에 참여하여 축제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리라는 선배가 이 일에 모든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알리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게다가 그녀는 앞으로 3일 동안 축제 일정을 짰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평소에는 즐기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고 셋째 날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추모 의식에 참여할 예정이야. 리라는 선배가 이 일에 온 마음을 쏟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탄을 했지. 알리나는 스스로 다짐했어. 올해는 꼭 3일간 축제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 제 시간에 돌아올 거라고. 장면이 바뀌어 은빛검을 든 리가 최근에 마신 신마신과의 전투에서 다친 두 동료를 온전히 돌보고 있어. 나무 한 그루를 뽑아 괴성을 내며 약재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색깔의 혼합물을 만들어 독약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그걸 상처 치료용으로 가져왔어. 그는 현재 할 일이 없어서 조금 지루해하고 있었고 몸이 회복되지 않아 임무에 복귀하고 싶어도 참아야 했지. 귀여운 그녀가 이 광경을 보고 꾸짖었어. 쉬라고 했잖아. 왜 또 일을 해? 그는 상처가 아직 아프냐고 물었고 괜찮아 라고 대답했어. 이전에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찔렀는데 다행히 제때 회복해서 지금쯤이면 재단에 앉아있을 수도 있었거든. 리는 혼합물병을 꺼내 마시라고 권했어. 그 모습만 봐도 무서웠는데 어제보다 더 심해 보이는데? 라고 물었지.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 제이도 마셨어. 청년은 죽을 고비를 넘긴 기분으로 억지로 마셨고 확실히 몸이 좋아졌어. 리는 기뻤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단 이 다행이라고. 그는 자신과 대장이 스스로 잘 돌보길 바랐지. 오늘 알리나는 일찍 집에 돌아와 기분이 매우 좋았어. 빵집이 아직 열려 있어서 그녀는 들러서 여러 가지를 샀어. 이게 바로 승자의 특권이지. 안에는 다양한 종류가 많아서 다 샀고 마지막 딸기 케이크를 사려는데 뜻밖에도 루리가 먹고 싶어 했어. 둘은 예전부터 친했기에 알리나는 양보했어. 일찍 집에 돌아온 기분이 너무 좋아서 빵 하나 때문에 기분이 상할 리 없었지. 행복하게 맛을 음미하며 승리의 향기를 느꼈어. 리는 마지막 케이크를 뺏긴 게 조금 미안했지만 루리가 괜찮아? 우리 다 여자니까 행복을 누리자고 웃으며 말했어. 그 말을 듣고 핑크머리 소녀는 안심하고 평범하게 먹었지. 역시 맛은 잡을 데 없었어. 리는 왜 제이드가 그녀에게 그렇게 빠졌는지 이해했어. 잠시 후 거의 질식할 뻔했지만 그녀가 맛있게 케이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리라는 짧은 죄책감을 느꼈다. 마지막 조각을 빼앗아 가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 것이다. 그러자 알리나는 웃으며 괜찮아. 우리 둘이 여자니까 행복을 만끽해. 라고 말했다. 그러자 리라는 겨우 마음을 놓고 평범하게 케이크를 먹었다. 과연 맛은 완벽했다. 리라는 제이드가 그녀에게 그렇게 빠진 이유를 알겠어. 라며 말했다. 알리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나는 여기 자주 오거든. 이곳이 가장 맛있는 디저트 가게야. 라고 했다. 리라는 나는 이 가게의 포도젤리를 정말 좋아해. 라며 동의했다. 그녀는 다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사러 나갔고 그 과정에서 함께 먹으려던 것이다. 알리나는 작은 친구를 칭찬하며 넌 정말 팀을 생각하는 헬로우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에는 너무 겸손했다. 대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 저번에 2명의 동료가 위험에 처했었어. 만약 알리나가 제때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미 생명을 잃었을 거야. 리라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자 알리나는 주제를 바꾸며 빨리 먹어. 식으면 안 돼. 라고 재촉했다. 두 소녀가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알리나가 한 남자에게 접근당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 동생과 친구가 되었다고 말했다.
알리나는 그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 불쾌했다. 그는 웃으며 나는 그녀가 적어도 한 번은 병문안을 와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일이 끝나면 자리가 나지 않을 것이고 게다가 알리나는 기숙사를 떠났으니 남자는 꽤 실망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집이 항상 제일 좋다. 고쳐졌다면 굳이 불편한 곳에 있을 필요가 없지. 반면에 리라는 축제 깃발이 걸린 모습을 보았다. 축제는 즐거운 일이겠지. 올해는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 그때 한 붉은 머리의 남자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나와서 작은 소녀를 째려보았다. 다음 날 축제까지 단 10일 남았다. 알리나와 리라가 자유를 위한 전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100년 축제를 위한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작은 여동생은 혹시 연애 중인 게 아닐까? 보통 축제는 커플만 기다리게 되니까. 그리고 100년제 축제는 도시의 전설적인 데이트 이벤트로 알려져 있다. 모두가 알리나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들었다며 놀랐다. 리라는 그녀가 혼자 놀러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온통 애정 넘치는 커플들 사이에 혼자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다. 듣고 나서 리라는 언니가 정말 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게 아마도 초장시간 알바의 결말일 거라고. 그러자 리라는 울면서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약속이 있다고 했다. 그녀에게 그 사람이 궁금하냐고 묻자 그 사람이 사형 집행인이라는 답을 들었다. 매는 너무 충격받아 머리를 땅에 쾅 부딪혔다. 그녀는 걱정하며 동생이 혹시 사랑에 속은 건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저 멍청이는 미니어처 사형 집행인 모형을 꺼내며 자신과 함께 놀러 갈 거라고 했다. 그녀는 그를 아주 존경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든 거라고 자랑했다. 만약 후드를 벗으면 멋진 얼굴이 드러날 거라 상상했다. 리라는 맨에게 빨리 하라고 재촉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수많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알고 보니 수백 명의 모험가들이 동시에 축제에 몰려온 것이었다. 알리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서 모든 접수 담당자들은 지쳐 넘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랐다. 최근 모험가들을 위한 좋은 미션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즉시 상사에게 달려가 사건을 보고했다.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3일간의 축제는 끝장날 것이었다. 장면은 현재 거무는 파티가 새 멤버인 세인과 함께 훈련 중이었다. 세인은 매우 젊지만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나 거무는이 이전의 위상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생도 두려움 없이 몬스터와 맞섰다. 한 방을 명중시키고는 기뻐하며 축하하기도 했다. 다른 3명도 칭찬했다. 확실히 젊은 공격수 일위답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몬스터에게 맞아 멀리 날아갔다. 제이도 루리의 치유 덕분에 방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사건 이후 그녀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약간 느려졌다. 세이는 화가 나서 도발을 사용했지만 성급한 행동은 늑대에게 무기까지 빼앗기며 날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이 광경을 보고 절망한 그때 사형 집행인이 나타나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몬스터를 두 동강 냈다. 훈련은 여기서 끝났다. 그녀는 성난 목소리로 데리고 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 녀석은 맨이 너무 멋져서 한 방에 쓰러뜨리다니 놀라워했다. 자신은 겨우 극힌 상처만 낸 게 부끄러워 거무는 가입을 거절하고 더 수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아직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이는 사건의 배경을 짐작했다. 모험가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이유였다. 그녀는 힘들었던 하루를 하소연하며 그랜이 대신 사과했다고 전했다. 맨에게 왜 모험가들이 몰려왔는지 이유를 설명했다. 누군가 특별한 유물을 얻을 수 있는 임무에 대해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그 유물은 아마도 기술일 가능성이 높아 모두가 사형 집행인처럼 강력한 능력을 갖고 싶어 했다. 이 사건 뒤에는 마신의 부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DUI에는 소문을 퍼뜨린 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하고 임무는 가짜라는 공식 발표를 하여 모두를 진정시켰다. 이를 들은 알리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만약 새 소식이 있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 제이는 루리와 대화하며 훈련 중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머뭇거리는 이유를 물었다. 분홍머리는 세 사람에게 아직 적응하지 못한 척했다. 그리고 그 나무 장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전에 마신에게 극힌 것과 비슷한 새로운 종류를 가져왔다. 이것은 동료들이 안심하도록 주는 선물이었다. 루리는 그동안 정성껏 돌보았기에 두 동료에게 감사 인사를 받으며 매우 기뻐했다. 한편 맨은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리라는 그가 야근하지 않으면 밤까지 일을 끝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할당된 임무를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예를 들어 미인계로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듣게 해서 다음에는 더 양보하게 만드는 식으로. 하지만 알리나는 그런 수작을 쓰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밤이 되자 거무는과 회장비는 이전 지하 POS 사건과 이번 사건이 우연이 아니며 누군가 배후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곧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 영혼을 바쳐 마신을 부활시킬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알리나는 야근 중에 몇 명에게 방해받고 욕설도 들었지만 자신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도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맨은 냄새를 맡고 즉시 거절했다. 결국 그들은 조건을 제시했다. 청년이 그녀에게 100년제 축제에서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그녀는 거절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걸 생각하니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결국 데이트하며 놀러가는 게 2년 전처럼 혼자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하루만 함께 놀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사랑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뻐하며 정신을 차리고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기로 했다. 그리고 소문을 낸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거무는 파티와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 해결하지 못하면 일이 더 쌓일 테니까. 맨이 너무 열정적이라 웃음이 나왔다. 그녀가 옷이 무엇인지 묻자 변장해야만 소문을 낸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다. 리가 가장 고생했다. 마법사인대 등 뒤에 큰 방패를 메고 다녔다.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겠지. 하지만 일의 양이 쌓일 모습을 생각하니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데이트를 하면서 즐길 수 있다면 두 해 전처럼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와 하루 놀러가기로 동의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어서라고. 모두가 기뻐하며 준비를 하느라 힘을 내고 있었다. 소문을 퍼뜨린 놈들을 찾아야 했다. 알리나는 실버 스쿼드와 함께 소문을 해결하기 위해 동행해야 했다. 그래야 축제 전에 일이 몰리지 않을 테니까. 그녀의 열정이 과하게 느껴져서 웃음이 나왔다. 그녀에게 그 복장이 뭐냐고 물었더니 소문을 퍼뜨리는 놈들이 신참들만 노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장해야만 유인할 수 있다고. 리라는 가장 고생하는 마법사였다. 그녀는 어깨에 큰 방패를 메고 있었다. 소문을 퍼뜨린 놈들이 신참들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장해야 한다고. 리라는 초보 시절 이런 복장이면 기뻤다고 회상했다. 그들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이는 신참들을 위한 시급 던전으로 불리는 영원한 숲이었다. 그들은 잠시 호수에 멈춰서 쉬기로 했다. 이곳은 모험가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였다. 소문을 퍼뜨린 놈들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그들을 유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알리나는 팀장에게 이쪽에서 저쪽 바위로 수영해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모험가들의 고전적인 게임이라고 들었다. 팀원에게 시도해볼래? 라고 물었지만 곧바로 거절했다. 그녀는 그가 진지하게 일하길 원했다. 그러나 괴물 기술이 움직이지 않았고 뒤돌아보니 두 명이 이미 물속에서 놀고 있었다. 정말 젊은 시절이구나. 그녀는 친구가 자신과 함께 수영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리라는 그녀를 변태라고 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두 친구는 놀라며 물속에 빠져버렸고 저녁까지 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대는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두 동생은 어쩔 줄 몰라 했어. 저녁까지 그들은 기다리며 불도 피우지 않았어. 그때 팀장은 루루리를 도와 훈련 중이었지. 알리나는 꽤 놀랐어. 은검단에 들어오려면 모두 베테랑 모험가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녀가 말하길 세우스의 기술은 아직 새로워서 모두가 연습해야 했대. 그 말에 그녀는 친구가 갑자기 괴물을 만나 놀라 땅에 쓰러져 스스로 회복하던 장면을 떠올렸어. 하지만 지금은 그 친구가 팀의 믿음직한 헬러가 되었지. 자신은 그냥 조금 강해진 것뿐이라며 부정했어. 팀장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되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어. 마침내는 누군가 다가오는 걸 느끼고 동료들에게 알렸어. 모험가 그룹이 와서 휴식을 취하려는 척하며 자신들을 소개했지.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던전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 그들은 즉시 노력하지 않아도 강해질 수 있다고 유혹했어. 대도 그럴 리 없다고 연기했지. 두 사람은 이게 꿈만 같은 얘기가 아니냐고 물었어. 모험가들은 비밀 임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고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 임무는 숨겨진 던전이 나타나며 특별한 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지. 그 유물은 오래전 사라진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고 했어. 정보를 들은 데는 두 사람에게 비밀 임무가 진짜인지 물었어. 칼이 그의 얼굴을 겨누자 그가 자신이 은검단원임을 깨달았지. 다른 이들은 이미 자리 잡고 질문할 준비를 했어. 이게 유혹인가 묻자 청년은 자신이 방금 말한 건 단지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어. 대가 그 사람에 대해 묻자 그는 공격당했어. 그들은 은검단이 소문 하나로도 움직이는 걸 보고 꽤 한가한가 보다 생각했지. 전설의 능력이 오랫동안 잃어버려졌다는 정보가 퍼졌다. 이 소문은 정말 존재하는 비밀 임무인지 확인하기 위해 칼을 겨누자 그 남자는 자신이 실버 스쿼드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팀원들이 자리로 돌아가자 그들은 소문을 퍼뜨린 놈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했다. 그 남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렇게 말한 건 그냥 전해 들은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공격을 해왔다. 그는 단순한 소문으로 실버 스쿼드가 나서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한가한 것 같다는 말은 알리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렇게 그는 단숨에 적을 쓰러뜨렸고 그녀는 소문의 원흉들 때문에 백년 축제가 망가질까 걱정했다. 제발 그를 죽이지 말라고 했다. 생포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 적 역시 팀장과 비슷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한쪽 눈과 팔이 없는 모험가였다. 그녀는 그를 기절시켰다. 리라는 그가 예전의 동료인 에이든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가 깨어나자 알리나를 보고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유를 물었다. 에이든은 그 소문이 진짜라는 것을 주장하며 알리나에게 그가 동료를 죽인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슬퍼했다. 그는 실버 스쿼드와 함께한다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라는 동료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과거를 다시 언급하며 알리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알리나는 그 일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소문을 퍼뜨린 놈들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에이드는 자신이 며칠 동안 연장근무를 하게 만들었다고 두려워하며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알리나는 그에게 주먹을 날려 기절시켰다. 그 다음날 백년 축제가 시작되기 전 단 4일 남았다. 모험가들은 비밀 임무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북적거렸다. 소문을 퍼뜨린 놈을 잡았지만 그들이 만든 파장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알리나는 다시 연장근무를 하며 디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리라는 선배에게 왜 그를 초대했냐고 놀라워했다. 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며 대신 알리나와 백년 축제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듣고 리라는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이전에는 누가 데이트 신청을 해도 전부 거절했지.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했거든. 리라는 한 송이 꽃이 시들어가는 게 걱정됐어. 그런데 오늘은 은검대장이 데이트 신청을 했으니 정말 기쁜 일이야. 벌써 미래를 생각하며 명문가에 시집갈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 알리나는 왜 자신이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리라는 달랐어. 멋지고 능력 있는 은검대장을 매우 존경했거든. 그는 이곳 모험가 랭킹에서 늘 1위를 차지하는 부자였어. 장난이 아니었지. 그 말을 듣고 매는 깨달았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걸. 그리고 개인적인 취미도 몇 가지 있었어. 예를 들면 쉬는 날 밤늦게까지 깨어서 혼자 케이크를 즐기는 것 같은 거 말이야. 그는 결코 남의 돈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리라는 지친 눈빛으로 형에게 물었어. 왜 하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냐고. 은검대장은 웃으며 그녀의 고집과 투쟁심이 마음에 든다고 했지. 잠시 후 알리나는 너무 피곤해 밖에 나가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 동생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지. 이 녀석은 언니가 언제까지 야근할지 모르는 것 같아. 디는 끝까지 도와주기로 했어. 리라는 언니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았지만 모든 걸 혼자 떠안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 청년도 그걸 알아차리고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돕기로 했지. 무슨 일이 생겨도 말이야. 그는 조용히 혼자 앉아 알리나에게 어울리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다음 날 회장은 소환되어 마신시아가 도살자에게 쓰러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어. 왜 그 사람이 수많은 기술을 가진 적을 이길 수 있었는지 궁금했지. 동시에 도살자의 정체도 알고 싶었어.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어. 그가 원하는 건 평화로운 삶이었으니까. 싸움 없이 조용한 산말이지. 한편 루루리는 계속 과거에 자신이 살인자로 낙인 찍혔던 꿈을 꾸고 있었어. 참을 수 없었지. 게다가 은검대장과 라오가 죽는 장면까지 봤어. 얼마 후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전날 일로 인해 훈련 지원을 하러 나갔어. 루루리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고 라오는 나는 살인병기인가? 라는 말에 의문을 품었지. 당연히 믿고 있었지만 말이야. 핑크머리 아이드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했어. 그 말을 들은 라오는 이야기를 멈추고 전부 경청했지. 그 청년은 전에 그녀의 첫 동료였어. 그날 그들은 보스방에 도착해 도전을 시작했어. 모두가 심각하게 다쳐 거의 죽음에 이르렀지. 당시 루루리는 회복 기술에 미숙해 남은 마력을 모두 써서 겨우 한 명만 살릴 수 있었어. 누구를 살릴지 몰라. 둘 다 반쪽만 회복시켰고 결국 모두 죽었기 때문에 살인자로 여겨졌던 거야. 그 말을 들은 라오는 위로하며 물었어. 만약 자신이 그녀와 같았다면 지금처럼 동행하고 싶겠냐고. 루루리는 붉은 머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믿는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그녀도 웃으며 자신도 그렇다고 했어. 그녀에게 믿음을 걸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게 변하지 않을 거라며. 훈련실에 들어가자 은검대장이 매우 위험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 금방 힘이 빠져 쓰러졌지. 깨어나서는 기술 활성화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 혹시 두 가지 효과를 겹치면 힘이 2배가 될지도 모른다고. 동생은 바보냐며 그게 몸에 큰 손상을 준다고 야단쳤어. 그때 셀리가 나타나 검진했어. 디가 과도하게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지. 그녀는 기술과 유물연구 부서의 수장이었어. 그녀는 마신의 심장을 보여주며 색이 검은 이유는 많은 마법진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시아는 3가지 기술을 쓰며 많은 사람을 죽일수록 더 강해진대. 만약 그가 그날 도시까지 도달했다면 인류는 멸망했을 거야. 여기서 그는 영혼과 기술을 마음껏 흡수하며 아무도 막을 수 없었을 테니까. 소문을 퍼뜨린 자를 조사한 뒤 그들은 그녀를 붙잡았어. 그녀는 뒤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자가 있다고 말했지. 아직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 저녁에 그는 알리나와 함께 야근을 계속했어. 며칠간 고생한 끝에 모든 게 정리되어 보상까지 받았지. 축제 임무가 취소되어 예전처럼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거란 의미였어. 알리나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축제에 갈 수 있을 거라 속으로 기뻐했어. 운도 좋았고 데이트도 할 수 있었으니까. 지옥 같은 야근을 견뎌낸 후 그녀는 청년을 술자리에 초대해 근심을 잊게 했어. 그는 알리나의 독특한 취미를 알고 꽤 충격받았어. 그녀는 술이 취할 때까지 마셨거든. 그런 그녀를 보며 그는 이렇게 즐거운 순간도 있구나 생각했지.
그런데 그때 그녀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알리나는 이전에 죽은 삼촌과 착각했나 봐. 그는 이미 접수가 되었다고 알려줬어. 은검대장은 상황을 잘 모르는 듯했어. 루트라는 남자아이의 이름이었어. 그녀는 점점 질투심을 느꼈지. 장면은 회장실로 바뀌었어. 그곳에서 뜻밖의 않은 사람을 만났어. 제시카였지. 한밤중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그녀는 매우 중요한 걸 찾았고 그가 보관해달라고 했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지. 나이 든 친구는 이것이 비밀 임무라는 걸 알아차렸어. 그녀는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 모습을 보며 디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계속 일을 해왔으니 그녀를 집에 데려가려던 차에 알리나가 디의 이름을 잘못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리나가 과거에 죽은 삼촌을 헷갈려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축제의 안내원이 되었으니 그 삼촌이 임무를 받아주기를 바랐다. 실버 스쿼드의 팀장은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과 재회하게 되었다. 제시카가 한밤중에 왜 여기에 왔냐고 묻자 그녀는 아주 흥미로운 것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당신에게 맡기고 싶다고 했다. 그 친구는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던 비밀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믿기 힘든 것은 제시카가 그것을 쉽게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일을 쉽게 가져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제시카는 이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후 팀장은 비밀 임무가 항상 유적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시카가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했다. 직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그는 그것을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 숨기고 싶어 했다. 백년 축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소리와 빛이 터져나와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아마 가장 기뻐하는 건 알리나일 것이다. 그녀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드디어 놀러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100가지 할 일을 적어 놓았다. 디는 그녀와 함께하게 되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미소만 보면 1000번 죽어도 만족할 것 같았다. 그녀는 정말 걱정 없이 자유로운 소녀였다. 단지 너무 많은 연장 근무를 해서 성격이 까칠해졌을 뿐이었다. 매일 일찍 돌아오고 귀여운 칭찬을 듣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알리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아양을 떨지 말라고 하며 더 중요한 것은 100년 축제에서 하고 싶은 100가지를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라는 이때 놀러 나가지 않고 던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계속해서 아이든의 말이 맴돌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오늘은 축제야. 왜 굳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루리는 그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노는 게 낫다고 단호히 말했다. 동료들이 아이든이라는 끔찍한 자를 혼자 만나게 내버려둘 수 없기에 모두가 걱정했다. 아이린이 루리에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 있어? 라 물었지만 그녀는 동료의 죽음을 헬 때문이라 믿는 그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만약 그때 정확히 판단하거나 지금처럼 기술을 쓸 수 있었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루리는 과거가 어떻든 현재의 동료들이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들은 루리를 헬이나 무능한 병사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핑크머리 소녀는 루리와 아이든이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팀에 처음 합류했을 때부터 열정적으로 그녀를 환영하고 팀장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두 사람 모두를 잃을까 두려워했다. 마치 마신과 싸울 때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는 팀을 떠나 밖에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한편 알리나는 여전히 축제에서 신기한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먹을 것을 잔뜩 샀지만 배가 부르지 않았다. 닭다리를 씹으며 이곳을 천국이라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즐거운 표정으로 축제를 만끽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와 노동자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오늘만큼은 힘든 알바 생활을 잊고 이곳의 분위기에 몸을 맡기려 했다. 너 먹는 거 정말 잘한다. 도대체 그 지방은 어디로 간 거야? 알리나의 몸매는 늘씬했고 살집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소화기관이 단련되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주요 요리는 거의 다 먹었으니까 후식으로 달콤한 걸 먹으러 갈 거야. 라고 말했다. 광장에는 사탕으로 만든 딱딱한 과일을 파는 가게가 있어 꼭 가보고 싶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를 바라봤다. 그는 광장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길 잃을 수 있어. 그러니 손잡는 게 최고야 라고 했다. 알리나는 냉정하게 길 잃어도 괜찮아 라며 무심코 말했다. 그가 이 순간을 늘 기다려왔다고 답했다. 알리나는 손에 음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 손을 잡지 못했지만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했다. 도와줘서 일을 마친 후에야 이렇게 놀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다. 그 남자는 그녀가 배가 아픈 줄 알고 약을 사주려다가 다시 붙잡았다. 이건 D가 도와줘서 팀장님까지 얻었으니 너무 행복해서 멍해졌어. 잠시 멍하니 있다가 두 사람 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지금 범죄자들을 가두는 M층에 있었다. 루리가 들리자마자 그 이름에 강하게 반응하며 그녀가 자신을 동정하는지 물었다. 그는 동료를 잃은 후 언젠가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비록 오른손 하나뿐이지만
예전처럼 모험가의 길을 다시 걷기 위해 필사적으로 강해지려 애썼다. 그가 가장 분노한 건 어느 날 그녀가 은빛 검단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처 입은 마음에 험한 말들을 퍼부은 것이었다. 만약 기술을 가질 수 있다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수를 위해 작은 자를 죽이는 것. 하지만 그가 더 말을 이어도 소용없었다. 커플이 떠난 후 두 사람이 나타나 중요한 동료를 맞이하러 간다며 축제에서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 그 틈을 타 도망칠 계획이었다. 그 커플은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한다. 이런 건 전혀 재미없어. 한쪽 손을 잃은 기분이야. 광장에선 광대가 물로 동물 형상을 만드는 마법을 선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체불명의 인물이 주변 사람들을 얼려 혼란을 일으켰다. 알리나는 100년 축제가 이렇게 망쳐지다니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축제를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한 채 이 무례한 행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자는 자신의 행동에 흥분했지만 알리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신성한 망치를 들어 그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그가 다가와 100년 축제의 의미를 아느냐고 묻자 그는 죽기 전 목적을 밝히려 했지만 이미 용서란 없었다. 알리나는 네가 이 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기나 해? 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마무리 일격을 날렸다. 그리고 그가 쉽게 죽지 못할 것임을 경고했다. 축제에서 소란소리를 들은 경비병들이 급히 달려왔고 루이와 라우도 현장에 도착했다. 탈옥수무리가 나타나 비밀 임무와 관련된 책을 꺼내들었다. 이상하게도 그가 그 책이 이곳에 숨겨졌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책을 펼치자 임무 장소가 영혼의 숲으로 지정되었고 조건은 모든 층의 괴물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임무 활성화는 은빛 검단을 초대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즉시 순간이동 스킬을 발동했다. 축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모든 행사가 잠시 중단되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제이는 곧 행사를 재개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맨은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축제가 취소될까 걱정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두 동생이 긴급 상황을 알리러 왔다. 비밀 임무가 활성화되었고 듀는 데이트를 포기하고 이를 해결하러 가야 했다. 마신 부활이 목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장비를 챙기며 알리나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곧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녀에게 축제를 계속 즐기라며 자신이 이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데이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가게 밖은 다시 문을 열었고 알리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마신 부활을 막기 위해서였다. 제이도 미안하다며 도우미인 사신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들은 영원의 숲으로 향했다. 그곳은 마신이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숨겨진 던전이었다. 보스방에 들어가자 사신이 기다리고 있었고 적들은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웠다. 그들은 피가 흘러야만 마신이 부활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붉은 머리의 빙결 마법이 온몸을 감싸며 목표를 봉인하려 했지만 동료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자가 있어 기술이 무효화되었다. 루이는 이 광경에 두려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과거의 한을 토로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허약한 기술만을 받아 전투에 도움이 되지 못했기에 자신을 바꾸기 위해 죽음까지 감수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드는 마신이 자신에게 기술을 줄 거라 믿었으나 진실은 그가 악을 부활시키려는 도구에 불과했다. 제이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이는지 물었고 상대는 은빛 검단처럼 빛나는 기술을 가진 자들은 자신 같은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의 기술은 단지 도망치기 위한 것이었고 전투에서 부담만 될 뿐이었다. 그는 세상의 불공평함, 우연히 주어진 힘과 운명의 차별에 분노했다. 그러던 중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 그 불합리를 이용해 세상을 파괴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삶에 지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신을 부활시켰다. 죽기 전 그는 세계를 멸망시키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 말을 들은 알리나는 혐오감을 느꼈다. 마치 한 명이 아닌 또 다른 자가 나타난 듯했다. 쌍둥이 자매비에 나와 페나가 즉시 영혼을 불러내며 기술을 발동했다. 그들의 공격은 마신의 화살을 연상케 했고 비에나는 쌍둥이 동생에게 서둘러 공격하라고 독촉했다. 알리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 마신도 감당하기 힘든데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명이라니. 그들은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라고 말했다. 은빛 검단도 전투 준비를 마쳤다. 비에나는 대장인 가이를 직접 겨냥했고 알리나는 그 화살이 너무 가벼워 놀랐다. 페나가 공격을 받자 가이도 반격했으나 상대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쌍둥이는 쓰러진 자를 재생성하는 능력을 가졌고 마신의 핵심 두 개를 동시에 파괴해야만 그들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는 가설이 나왔다.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삶이 꽃피는 이들도 있지만 불운한 자들은 쓰레기 같은 삶을 받아들일 뿐이다.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그 무의미하고 부당한 세상을 이용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고. 삶에 지친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섰고 그는 마신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다. 죽기 전 그는 간절히 이 세계를 파괴해달라 빌었으니 저 소녀여.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징그럽다며 혀를 차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또 한 명이 나타났다. 쌍둥이 자매, 비엔나와 페나가 바로 그들이다. 두 사람은 주문을 외우고 능력을 발동해 마신의 검이 나타났다. 비엔나는 쌍둥이 동생에게 빨리 시도하라 재촉한다. 알리나는 이 광경에 충격받았다. 마신이 하나도 벅찬데 똑같은 무기를 든 두 명이 나타나다니. 그들은 우리 둘은 하나라며 함께 공격을 준비한다. 비엔나는 아름다운 상대를 향해 직접 화살을 겨누고 알리나는 놀라운 듯 그 화살이 너무 가벼워 막아낸다. 페나가 달려와 공격을 대신 막았지만 맞았음에도 아무 감각이 없었다. 두 쌍둥이가 남은 적도 쓰러뜨렸으나 그들은 몸을 재구성해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살아났다. 추측컨대 두 마신의 핵을 동시에 파괴해야만 재생이 막힌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비엔나는 더 강해지려면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상에는 그러한 존재들이 많을 거라 판단한다. 이에 은빛 검단은 그들을 이곳에 묶어두려 한다. 비엔나의 목표가 바로 먹이가 되는 뒤였기에 그는 알리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평소엔 팀장인 비엔나의 능력으로 마신의 검 공격을 막을 수 없지만 여러 기술을 동시에 쓰면 가능하다고 한다.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건 작전이다. 두 쌍둥이는 선배의 기술 사용을 지켜보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알리나는 상대의 화살을 쉽게 막아내지만 디와 함께 한 번에 쓰러뜨릴 타이밍을 맞추는 게 관건이다. 준비가 끝나자 그는 두 기술을 합쳐 방어력을 높인 뒤 마신의 검을 맞받아친다. 이번에는 화살이 막히며 산산조각 났다. 루리와 리우는 그가 마신의 검을 막은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디는 다가가 방패에서 에너지를 검으로 전달해 비엔나의 목을 찔렀다. 그러자 맨 역시 마무리 공격을 가해 비엔나와 페나가 사라졌다. 기술간 중첩으로 온몸이 쑤시는 고통에 알리나는 괜찮냐 묻고 디는 힘을 다해 기술을 쓴 것이라 답한다. 아쉽게도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두 쌍둥이는 다시 재생했다. 공격 타이밍이 맞지 않아 그런 듯하다. 비엔나는 상대를 칭찬하며 약한 기술에 패배한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그녀는 힘을 키우려 먹이를 찾고 있었고 이번에는 에이든을 노렸다. 루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 그를 밀쳐내며 여기선 집만 될 뿐이라며 비엔나를 데리고 멀리 도망쳤다. 두 소녀는 또다시 환생했다. 상대를 쓰러뜨린 순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 듯했다. 비엔나는 그들을 칭찬하면서도 약한 기술에 패배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녀는 힘을 키우기 위해 아이든을 노렸고 이를 본 루는 목숨을 걸고 달려와 그를 밀쳐내며 이 자리는 짐일 뿐이라며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 먹잇감이 도망가자 비엔나는 페나에게 뭔가 해달라고 부탁했다. 페나는 즉시 목을 찢어 동생의 힘을 흡수하게 하고 그 핵심을 삼키자 새로운 존재, 빈파가 탄생했다. 이 모습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두 개의 활을 쓸 수 있었고 힘도 대폭 강화되어 알리나의 전투 망치를 폭발시키는 화살을 쏘았다. 두 번째 화살도 그녀를 관통해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에 데이도 무기를 내려놓고 그녀를 안고 숨을 곳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이 상태에서 마시는 글이 영리하지 않았다. 리는 상처를 보고 이건 평범하지 않다며 회복만으로는 구할 수 없다고 말했고 부하에게 부하를 시도하게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두 명은 전투를 더 쉽게 하기 위해 분리되었다. 비엔나는 그 기술이 죽음을 직결시켜 구할 수 없다고 알렸다. 조금 지루하지만 알리나가 사라지면 그들의 새로운 기술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쟤는 분노하며 적들이 입닥치게 하겠다. 우리 팀원 누구도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라며 다짐했다. 비엔나는 화가 났지만 팀장은 치료 방법을 찾도록 부하에게 명령하고 자신은 시간을 벌기로 했다. 그는 달려가 방패와 검을 다시 잡고 적의 화살을 피했다. 이 평범한 상태에서 화살은 합체했을 때처럼 강하거나 빠르지 않았다. 팀장은 은검을 다시 꺼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했지만 즉시 부작용에 시달리며 고통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비엔나는 자신만만하게 다가와 뭐야?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졌어? 좀 약하네. 라며 조롱했다. 그녀는 데이가 아무도 지킬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그냥 거기서 동생의 영혼이나 먹어라 라고 했다. 화살은 다시 리를 향했다. 팀장은 주의를 끌 방법을 고민하며 경험을 바탕으로 두 아이를 패배자라고 비난했다. 이 말이 빗나가 비엔나가 화를 내며 허세의 화살을 쏘아 위협했지만 데이는 그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아 라며 해명했다. 데이는 그들의 얼굴에 반쪽짜리 문신이 있다며 합체하면 완성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페나도 그 말 듣지 마 라며 계속 폭로했다. 이 형태는 환생할 수 있어도 몸이 약하고 합체하면 사고력이 떨어져 바보 같다고 했다. 그들을 반쪽짜리 마신이라 부르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데이는 비엔나와 페나가 쌍둥이가 아니라 불완전한 실패작임을 깨달았다. 이는 고대인이 얼굴에 반쪽 문신만 새긴 사실로 증명되었다. 이 말을 들은 페나는 분노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를 실패자라고 부르고 네 영혼부터 먹겠다고? 라며 격분했고 몸을 100조각으로 찢어버리려 했다. 하다가 이를 보며 이 목숨은 비록 작아도라며 말했다. 하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청년은 목숨을 걸고 기술들을 겹쳐서 사용했다. 융합한 제이는 피를 토했지만 끝까지 견뎠다. 한편 알리나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였다. 이 상처는 마치 치명적인 독과 같았다.
루리는 온갖 회복과 정화 스킬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과거 잃어버린 동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무능해 아무것도 못한 것을 사과했다. 작은 눈물도 흘렸다. 그때 맨이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지금 이기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리고 루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꼭 실행해달라고 부탁했다. 알리나는 자신과 관계된 어떤 이도 잃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충분했다. 그래서 반드시 모두를 살릴 것이다. 고통과 괴로움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도는 다시 한번 디아스키를 발동해 전투에 나섰다. 리리는 마치 새로운 힘을 받은 듯 스스로에게 묻는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과거 처참한 실패를 겪고도 교훈을 깨닫지 못했다며 자기 자신을 탓했다. 헬로우는 책임의 피를 위해 도망치는 것 같았다. 동료를 죽인 죄인이 되기 싫어서였다. 그런 면이 강해 보였다.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리리는 결심했다. 친구의 상처를 치료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사도는 그 눈빛을 보며 신뢰했다. 처음에는 두 기술을 동시에 쓰는 것이 불확실했지만 D가 가능한 것을 증명했다. 루리도 따라하며 다양한 회복 스킬을 겹쳐 상처에 사용했다. 몇 초 만에 그녀는 대장이 겪는 고통을 느꼈다. 몸이 즉시 약해졌다. 하지만 결심했기에 헬로우는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며 다시 한번 부활 능력을 발동했다. 더럽혀진 상처가 이렇게 정화되었다. 하지만 감당해야 할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루리의 손독으로 인해 다쳤다. 동료의 말을 떠올렸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라고. 그리고 자신을 믿으라고. 그 말에 힘을 얻은 리리는 고통을 떨쳐내고 치료를 계속했다. 이번에는 모두를 구하고 싶었다. 밖에서는 루가 과거에 사로잡힌 놈을 무사히 데리고 나왔다. 그자는 발끈하며 상대에게 꺼지라고 소리쳤다. 여기서 발목 잡히는 건 싫다는 것이다. 아이든은 루리를 탓했고 리는 아이든에게 자격 없는 자라고 꾸짖었다. 그녀는 그와 완전히 달랐다. 평소에는 온순한 그가 이번에는 경고했다. 아이든 다시 루리에게 접근하면 이번엔 죽을 거라고. 그때 오래 참은 고통 끝에 알리나가 회복되었다. 루리는 상처가 낫자 기뻐했다. 하지만 친구를 부르자 답이 없었다. 죽은 줄 알고 놀랐다. 사실 헬로우도 기진맥진에 쓰러졌다. 상황은 심각했다. 제이도 큰 피해를 입어 의식이 흐려졌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자문했다. 알리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보통 축제 마지막 날에는 죽은 모험가들을 위한 추모 의식을 치르지만 오래 일하느라 참여하지 못했다. 갑자기 어린 시절 선물 받은 반지가 빛나며 그녀를 깨웠다. 밖에는 아직 지켜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그때 쏘나살이 아래게 날아왔고 사도가 대신 막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정신을 차리게 했다. 루리가 임무를 완수했으니 대장도 안심하고 쉬었다. 두 사람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 알리나는 치명상을 입었는데 멀쩡했다. 그녀는 수백 발을 맞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비엔나는 상대가 큰 소리치자 즉시 동생을 먹어 변신하며 본 모습을 드러냈다. 페나는 자신이 먹히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다. 거대해진 비엔파의 정신은 멍해졌다. 사도는 화를 내며 말했다. 100년 축제를 기다리고 야근까지 하며 놀러가려 했는데 마신 때문에 일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모든 걸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알리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는다면 마신이든 성인이든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파괴 상태의 디아스키를 발동했다. 상대는 100발이 넘는 화살을 쏘았지만 사도는 모두 피하며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궁수인데도 가까이 다가오게 했다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마시는 융합 상태여서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알리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투도끼의 뾰족한 끝으로 상대를 내리쳤다. 비엔파의 몸은 산산조각 나며 다시는 부활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한결 나아졌다. 리가 깨어나 모두가 기뻐했다. 친구가 무사함에 울기도 했다. 모두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두가 흡수될 위험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상실을 겪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저녁이 되어 알리나는 다시 축제에 참여했다. 즐기던 중 디가 다가와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그는 데이트하러 왔다고 했다. 알리는 그의 속임수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냅뒀다. 그녀가 먼저 등불 사러 가자고 제안했고 청년에게 불을 켜달라고 부탁했다. 어릴 적 죽은 소중한 모험가 이름이 수수라고 알리나가 말하자 제이는 전날 그에게 질투했다고 깨달았다. 부드럽게 살라고 했다. 그러고는 부끄러운 듯 그 말을 잊으라고 했다. 대장은 세상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건 전투 도끼뿐이라 믿는다며 말했다. 그때 단골 손님 몇 명이 와서 알리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일이 끝났는데도 항상 열심히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마신이 합체한 상태라 더욱 쉽게 처치할 수 있었다. 알리나는 전투 망치의 뾰족한 끝을 적에게 내리꽂으며 비엔나의 몸은 산산조각나 다시는 부활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상황이 안정되자 리우가 깨어나 모두가 기뻐했다. 그녀는 친구가 무사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그녀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상실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작은 자야, 그렇지 않으면 모두 흡수될 위험이 있어. 그들은 앞으로 절대 잃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밤이 되자 알리나는 축제에 참여했다.
즐거운 순간 갑자기 D가 나타나 그녀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그는 데이트 중이라 했고 알리는 그의 교활한 속내를 알아차렸지만 그냥 넘어갔다. 그녀가 주도에 등불을 사러 갔고 젊은이가 불을 밝혔다. 어릴 적 모험가가 죽은 이야기를 꺼내며 그는 자신의 이름이 수수임을 알렸다. 제이는 그가 그리워했던 일을 질투했다는 걸 깨달았다. 알리는 그에게 죽지 말라고 부드럽게 말했고 부끄러워하며 그 말을 잊으라 했다. 대장은 세상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건 메인의 전설 망치뿐이라 믿었다. 그때 몇몇 단골 손님들이 와서 일이 끝났어도 항상 도움을 준 알리나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기뻐하며 다음엔 손님이 많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당부했다. 이후 평화로운 의식이 시작되었고 눈물도 없었다. 루리도 와서 전투 후 축하 파티에 커플을 초대했다.